이틀 전 우리는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참패했고 그로부터 3년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죠.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벗어나 당당한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해 빛광, 돌아올 복, 광복절이라 칭하고 국경일로 지정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지만 교육 및 인프라 파괴 등 그동안 일본이 저질러 놓은 만행들 때문에 한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광복 이후 10년이 지난 1955년 한국은 세계은행에 처음 가입했는데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은 65달러, 반면 일본의 GDP는 이미 40조 원을 돌파해 50조 원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의 100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광복 이후 75주년을 맞은 2020년 한국과 일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 경제를 기적이라 표현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과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국민들의 열망,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한국 기업인들의 놀라운 능력들이 다이나믹하게 합쳐지면서 구매력 기준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역전해버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올해 3월 OECD가 발표한 구매력 평가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5,004만원으로 일본 4,912만원보다 무려 100만원 정도 앞섰습니다. 한국이 광복절을 처음 맞이한 당시 일본과 경제력 수준이 100배나 차이 나지만 75년 만에 믿기지 않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게다가 어느덧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일본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 302개사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84%가 일본의 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일본의 보복 의도와는 달리 한국 기업들의 전혀 내상이 없었다는 것이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최근 발표한 핵심 74개 품목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한국은 스마트폰, OLED 패널, D램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반도체 등 7개 품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11개 품목에서 1위를 해오다가 지난해 4개 품목이 줄어들어 총 7개로 한국과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측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 파워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틀 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조선시대 훈련 도관과 훈련원 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선운동장, 해방 후에는 서울운동장으로 바뀌었고 오랫동안 동대문 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땀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 가운데 식민지 조선청년 송기정이 흘린 땀방울이야말로 가장 뜨겁고 안타까운 땀방울로 기억될 것입니다.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금메달 수상자 송기정은 월계수 묘목으로 가슴에 일장기를 가렸습니다. 당시에는 민족의 자존심을 세운 위대한 승리였지만 승리의 영광을 바칠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독립과 주권 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혁명을 동시에 이뤘습니다. 한국 국민은 전쟁의 참화를 이겨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도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경제는 올해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했고 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또한 한국은 언제든 일본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됐다 라고 전하며 일본이 국제법의 원칙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역사상 가장 강렬했던 대한민국 1인자의 광복절 경축사였습니다. 전세계 언론들도 이번 한국 대통령의 강력한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앞다퉈 보도했는데요. 일본의 교도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한국은 일본과 협상할 준비가 되었다며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마주 앉겠다고 전했다 라고 보도했고 The Nation은 RFRB 파키스탄 대통령도 한국의 제75회 광복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대 메시지를 전하며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강조했다 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든지 일본과 대면할 준비가 돼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일본을 향해 폭탄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르몽드는 1944년 드골 장군이 이끄는 새 정부의 명령에 따라 프랑스에서 창관됐고 국내외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 보도의 정확성과 독립성, 게다가 교정 교열을 너무나 엄격하게 하여 오타 한 자가 없다고 평가받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간지입니다.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르몽드의
한국-일본 특파원 필립 메스메르시는 프랑스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의 숨겨진 피해자의 존재가 1960년대 후반까지 드러나지 않았죠. 한일 갈등의 문제에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해요. 라며 일본 정부의 충격적인 발언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이슈에 대해 일본 특파원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일본의 직격탄이 될 만한 보도를 해도 괜찮냐는 한국일보의 질문에 그는 나는 일본 특파원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 특파원이다. 내 생각대로 정부를 비판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쓴소리를 한다. 라며 그가 한국과 일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한국에 큰 소리를 치고 있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일본 정부가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그 협정을 맺었는지를 봐야 한다. 196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하에 한국 내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을 수 없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 부흥을 우선시했고 아직까지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며 현재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철저하게 일본 측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립 메스메르 르몽드 특파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나치 점령하에 있었던 프랑스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다. 그들의 존재는 20년이 넘게 지난 196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세상에 공개됐다. 식민 지배가 남긴 상처는 전쟁이 끝나는 동시에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 30-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나타나기도 한다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무라야마 전 총리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침략과 식민 지배를 인정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라. 라고 아베 내각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전세계 여론들이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일본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악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일본을 대놓고 일본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라며 유명희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도전을 반대해 왔었죠. 교도통신은 일본 아베 총리 관저의 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이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나이지리아 또는 케냐 출신의 후보를 지지하는 방향을 조율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 언론들의 생각은 일본과 전혀 달랐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WTO의 최대 주주이자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이 어떠한 후보를 지지할지가 중요하지 고작 3.925%의 예산 분담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미 유명희 본부장과 협상을 마친 뒤 함께 일하지 않을래? 라는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최고의 극찬을 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WTO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것은 일본이 사실상 쥔 것은 명목상 한 표뿐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깊은 경제적 유대관계를 통해 우군으로 삼아왔기 때문인데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동남아시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투표권은 완전히 힘을 잃어